완벽한 몸과 세계적인 명성을 쫓다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보디빌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지했던 약물은 결국 그들을 배신했죠. 남들보다 더 혹독하게 훈련하고 더 무겁게 들어올리며 끝없는 위대함을 쫓았던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심장이 멈춰버린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오늘은 보디빌딩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충격적인 보디빌더 사망 사건 10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위. 베이톨라 아바스포르트. 베이톨라 아바스포르트의 이야기는 화려한 스포츠 아카데미 같은 데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1978년 3월 11일 이란의 조용한 쿠르드 도시 비자르에서 태어난 그는 나중에 테헤란 서쪽의 산업도시 카라지로 이주하면서 학교와 축구 훈련 대신 밤마다 작은 동네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를 시작했죠. 그 헬스장은 작았지만 훗날 그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될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25살 무렵 베이톨라는 이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아마추어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이란 최초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해내면서도 동시에 법학 공부를 했고 고향에서는 어린 역도 선수들을 직접 가르쳤다는 겁니다. 키는 165cm로 크지 않았지만 체중 약 95kg의 몸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다리는 너무 크고 단단해서 이란 기자들이 돌기둥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러다 2012년 그의 커리어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유럽 그랑프리에서 3위, 독일 피보파워에서 4위,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16위를 기록하면서 그는 올림피아 무대에 선 첫 번째 이란인이 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노르딕 프로대회에서 우승했고 2014년에는 대담하게 212체급으로 전향했는데 이 선택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올림피아 212에서 5위,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3위, 프라하와 산마리노에서는 각각 2위를 차지했죠. 이 시기에 베이톨라의 이름은 전 세계 피트니스계에 퍼졌고 당시 신예였던 하디 추판도 나도 저 무대에 설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시즌 초반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베이톨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과 관절 통증, 정체불명의 피부병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전신혈관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혈관이 서서히 굳고 흉터가 생기면서 결국 장기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희귀자가 면역 질환이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 25일 그는 테헤란의 한 병원에서 쓰러졌고 그날 밤 11시 15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7세였습니다. 이란 전역의 팬들은 기적을 바랐지만 그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몰렸고 심지어 국영방송도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그의 추모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디 추판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한때 작은 도시 비자르 출신의 소년이 라스베이거스 무대에 섰던 그날을 말이죠. 9위. 리치 피아나. 리치 피아나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방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서는 순간 그 공간을 완전히 장악했죠. 1969년 9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서 태어난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미 무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9살에 MPC 미스터 틴 캘리포니아 우승을 차지했고 1988년에는 미스터 캘리포니아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키 1m 95cm에 비시즌 체중은 143kg 315파운드이 넘었고 대회 전에는 약 129kg 286파운드까지 체중을 줄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그는 드라마 스크럽스, 말콤 내 가족 같은 인기 TV쇼에 출연했고 자신의 보충제 브랜드 5% 뉴트리션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치를 특별하게 만든 건 단순히 그의 덩치가 아니라 솔직함이었습니다. 2014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서 그는 30년 가까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밝혔습니다. 그는 절대 그걸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자연 상태로 남아야 한다. 그의 이 경고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현실이 됩니다. 2017년 8월 초 리치는 분명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피로, 구역질, 숨가쁨.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카메라 앞에 앉아 2시간씩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8월 7일 플로리다 클리어워터에 있는 콘도에서 이발을 하던 중 그는 갑자기 쓰러져 욕실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여자친구였던 샤넬 얀센이 911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130kg이 넘는 몸을 옮기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구급대원들이 약 10분 뒤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숨이 붙어있는 리치를 발견했고 옆에는 스물병의 테스토스테론 약병과 흰가루가 묻은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 부종을 막기 위해 체온을 낮추고 그를 의학적으로 유도된 혼수 상태에 두었습니다. 팬들은 매일 인터넷으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8월 25일 리치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6세였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심장은 680g, 정상 크기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간도 비대했고 심장질환, 폐에 물이 차는 증상, 갑상선 문제까지 동반돼 있었습니다. 다만 혈액 소변 검사가 없어 공식 사인은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리치 피아나의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그의 선택을 존경하든 두려워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리치 피아나는 위험성에 대해 단 한 번도 침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8위. 아트 에두드. 아트 에두드는 마치 콘크리트 벽처럼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973년 12월 27일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필드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장에서 수비수를 밀어붙이고 포환을 힘껏 던지며 자라났습니다. 13살 무렵에는 벌써 부모님 지하실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2배는 큰 선수들을 앞지르기 위해서였죠. 이때의 집념은 평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키 1m 80cm가 넘는 그는 비시즌에 150kg 330파운드 이 넘었고 대회 무대에 올라서는 134kg 295파운드 정도로 잘 다듬어진 몸을 보여줬습니다. 대회 당일 줄을 서 있으면 다른 선수들이 작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의 커리어 상승은 빠르고 강렬했습니다. 2000년 NPC 주니어 USA에서 우승하고 이듬해 NPC 내셔널에서 또 우승하며 IFBB 프로카드를 얻었죠. 그리고 단 1년 만인 2002년 토론토 프로 인비테이셔널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르자마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8주 뒤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1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미국 신인 선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이었습니다. 관중들은 그의 엄청난 체격에 열광했고 잡지들은 그의 팔은 완전히 펌핑되면 60cm가 넘는다고 썼습니다. 팬들은 그를 걷는 화강암 채석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몸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5월 텍사스 마약 단속국은 온라인 스테로이드 판매를 추적하다 아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연방 수사작전 오퍼레이션 로딜에 협조하면서 감옥에 가는 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1100만 도스의 스테로이드가 압수됐고 12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그 후 아트는 무대에서 물러나 보충제 회사 매스리절츠 운영에 집중했습니다. 댈러스의 한 창고에서 회사를 운영했죠. 그러나 2011년 여름 끝자락 아트는 흉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텍사스 더위 때문이겠지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9월 11일 그는 플라노의 콘도 수영장에서 거대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이웃들이 급히 그를 끌어내 심폐소생술을 했고 구급대가 도착해 간신히 맥박을 되찾았지만 끝내 그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향년 37세였습니다. 의사들은 한 달 전 이미 조용한 심장마비를 겪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때 약해진 심장이 두 번째 발작으로 결국 버티지 못한 겁니다. 아트 에두드는 아내와 2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7위. 안드레아스 민처. 안드레아스 민처는 마치 강철로 깎아 만든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너무 얇고 건조해서 혈관이 지도 위 도로처럼 선명하게 드러났죠. 1964년 10월 25일 오스트리아 슈타이어에서 태어난 그는 같은 나라 출신의 또 다른 전설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보며 자라며 나도 저 길을 가겠다 결심했습니다. 키 약 1m 73cm, 체중 115kg 정도였던 그는 누구보다도 건조한 몸을 선보이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1996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찍힌 그의 사진을 보면 옆구리에 근섬유 줄무늬가 피아노 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회는 그의 커리어 정점이자 동시에 첫 경고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회에서 6위를 차지했는데 대단한 성과였죠. 하지만 주변에서 잠깐 쉬어야 한다는 조언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준비 과정은 말 그대로 잔혹했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고작 2000칼로리, 하루 2번 유산소, 피를 묽게 하려고 아스피린 복용, 각성제인 에페드린과 캡타곤을 사용했고 라식스나 알닥톤 같은 강력한 이뇨제로
피부 밑의 수분을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1996년 3월 12일, 민철은 극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개복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간은 핑퐁공만한 종양들로 가득 차 있었고 건드리면 부서질 정도로 약해져 있었죠. 신장은 부어 있었고 보호지방은 다 사라졌으며 폐는 기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수혈과 응급치료를 다 시도했지만 이틀 뒤인 3월 14일 새벽 6시 30분 그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나이는 고작 31세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약 630g으로 정상보다 거의 2배였고 간은 1.5kg 이상으로 비대했습니다. 몸 안에서는 스테로이드, 클렌부테롤을 포함해 20종이 넘는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또 칼륨 수치가 이뇨제 남용 때문에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한 의사는 그의 몸 상태를 두고 마치 뱀독이 온몸을 돈 것 같았다. 물과 전해질이 다 빠져나가 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한 친구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라는 글귀가 적힌 화환을 보냈습니다. 6위, 나세르 엘 솜바티. 나세르 엘 솜바티는 단순히 무대에 올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를 완전히 지배했죠. 둥근 안경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였고 비시즌 체중이 150kg 330파운드이 넘는 거대한 몸은 어디서든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짜 특별하게 만든 건 단순한 크기가 아니라 균형과 대칭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체중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가늘고 라인은 또렷했죠. 1965년 10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이집트인 아버지와 유고슬라비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힘뿐 아니라 지성도 함께 갖췄습니다. 보디빌딩에 전념하기 전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학위를 모두 마쳤으니까요. 1997년 그는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의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그는 도리언 예이츠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많은 팬들은 그가 사실상 1위였다고 말합니다. 2년 뒤 그는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모든 비평가들을 잠재웠습니다. 그때 그의 체중은 약 129kg, 285파운드. 괴물 같은 근육량과 교과서 같은 대칭미를 동시에 보여준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명성을 안겨준 몸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말 오염된 오일 주사가 그의 오른쪽 어깨에 포도상구균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 끝에 감염된 조직은 제거됐지만 예전처럼 완벽한 삼각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합성유 신톨 사용 논란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면 어깨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였고 팬들도 눈치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로대회 30회 이상 출전하며 여전히 체중 약 122kg, 270파운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몸을 끝까지 몰아붙였던 거죠. 결국 2012년 11월 대가는 찾아왔습니다. 그는 샌디에이고의 한 병원에 호흡곤란으로 입원했고 의사들은 우렬성 심부전과 심부전을 진단했습니다. 투석이 시작됐지만 유일한 해결책인 심장 이식은 기저감염과 오랜 스테로이드 사용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결국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2013년 3월 20일 호텔 직원들이 방에서 숨진 그를 발견했습니다. 향년 47세였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심장은 600g이 넘었는데 정상보다 1.3배 정도 무거웠습니다. 손상은 전형적이었죠. 수년간의 고혈압, 탈수 이뇨제, 대량의 스테로이드 사이클로 인한 좌심실 비대였습니다. 팬들에게 그는 여전히 왕관을 쓰지 못한 올림피아 챔피언으로 남아있습니다. 15인치 약 38cm의 전완근과 날카로운 지성을 지닌 강력하면서도 비극적인 인물이었죠. 5위, 조지 피터슨. 조지 더 불 피터슨. 그는 어깨폭만으로도 무대 조명을 가려버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1984년 6월 20일 미국 뉴욕 퀸스에서 태어난 조지는 처음엔 역도 트로피 같은 건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가라테를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웨이트를 시작했을 뿐이죠. 하지만 베브 프랜시스 헬스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훈련 중 파트너가 힘겹게 세트를 끝내던 그에게 외쳤습니다. 차지 불. 그 순간부터 별명 더 불은 그의 것이 되었죠. 키 170cm의 그는 비시즌 때 약 106kg 235파운드의 단단한 근육을 가졌습니다. 대회 준비에 들어가면 93kg 205파운드 정도까지 감량했지만 크기와 라인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커리어 상승은 정말 빨랐습니다. 2016년 미국 동부선수권에서 우승한 데 이어 같은 해 NPC 내셔널 클래식 피지크에서 초대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 한 번의 대회로 그는 곧바로 프로카드까지 거머쥐었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지는 클래식 피지크 올림피아에서 3년 연속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시그니처 포즈인 복부진공을 취하며 마치 화강암으로 조각한 듯한 등을 드러낼 때마다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커리어 하이라이트는 2019년 3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아놀드 클래식 피지크 우승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직접 악수를 나누는 장면은 아직도 많은 팬들에게 회자됩니다. 하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더 무거운 체급으로 올라가면서 특히 허벅지 근육을 더 키웠습니다. 25인치 약 63cm에 달하는 대퇴사 두근을 만들며 더 많은 근육량과 균형을 동시에 잡아냈죠. 결국 그의 올림피아에서 3위를 차지했고 2021년에는 정상까지 노리며 돌아왔습니다. 2021년 10월 5일 그의 코치 저스틴 밀러는 마지막으로 체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조지는 웃고 있었고 날카롭게 다듬어진 몸으로 완벽히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0월 6일 올랜도의 메리엇 호텔. 밀러가 조지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바닥에 얼굴을 대고 쓰러져 있었고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구급대가 달려왔지만 끝내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향년 37세. 업계와 팬들은 그를 온화한 거인이라 불렀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고혈압과 심장 부담으로 인한 급성 부정맥이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용이 기여 요인으로 기록되긴 했지만 사인은 자연사로 분류됐습니다. 그가 아놀드 클래식에서 받은 트로피는 지금도 베브 프랜시스 헬스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대 루틴은 여전히 신인 선수들이 힘과 스타일을 동시에 배우는 교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4위, 그레코박스. 그레코박스는 애초에 평범하게 살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폴스에서 태어난 그는 처음엔 프로하키 선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25이 되자 그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걸음을 멈추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 1m 93cm, 비시즌 체중은 181kg 400파운드 이상, 팔은 63cm 25인치, 가슴은 152cm 60인치, 다리는 89cm 35인치였죠. 잡지들은 그를 캐나다의 매스몬스터라고 불렀습니다. 플렉스 잡지에서는 그가 손목 스트랩도 없이 250kg 550파운드를 벤치프레스하는 장면을 실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괴력은 전설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1996년 그는 캐나다 내셔널 대회를 제패하며 IFBB 프로카드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몸집이 항상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프로 무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은 2004년 아놀드 클래식 13위. 그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선수들조차도 그의 옆에 서면 반쪽 크기로 보일 정도였지만 말입니다. 그렉이 완벽히 지배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이었죠. 그는 하루에 무려 13,000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스테이크만 2.7kg, 감자 450g, 아스파라거스는 산더미처럼 먹었고 달걀 흰자 12개, 귀리와 쌀은 1kg이 넘었습니다. 치트밀은 말도 안 되게 커서 친구들은 이걸로 가족이 일주일은 먹겠다라고 농담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늘 땀을 흘렸고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으며 너무 지쳐서 아네킴이 손풍기를 들고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목욕조차도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주사 자국과 혈전으로 뒤덮였죠. 2008년 그의 몸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0kg 가까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하다 쓰러졌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한때 체중이 줄었지만 곧 다시 159kg 350파운드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보충제 회사를 운영하며 다른 선수들을 훈련시켰습니다. 2013년 11월 22일 집에서 심한 흉통을 느낀 그는 결국 심장이 멈췄습니다. 밤 9시 50분, 향년 44세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모두가 두려워했던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심장은 비대했고 동맥은 막혀 있었으며 수년간의 스테로이드와 과식으로 여러 장기가 손상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팬들은 여전히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로니 콜먼조차 작게 보이게 만든 사나이.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3위. 세드릭 맥밀런. 세드릭 케네스 맥밀런은 요즘 보디빌더들처럼 매스몬스터라기보단 마치 황금기 포스터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했죠. 무대 위에서 그의 체중은 약 130kg, 비시즌에는 136kg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프랭크 제인 같은 올드스쿨 보디빌더들의 부드러운 라인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죠. 1977년 8월, 미국 뉴저지 메이플우드에서 태어난 세드릭은 사실 운동선수라기보단 예술가에 가까웠습니다. 10대 시절 내내 슈퍼히어로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다 연필을 내려놓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18살에 미 육군에 입대해 사우스캐롤라이나 포트 잭슨에서 신병들을 훈련시키는 상사로 진급했습니다. 거대한 체구를 가졌지만 여전히 작은 병사들과 나란히 달리고 장애물 코스를 뛰어넘었죠. 그의 커리어를 바꾼 순간은 2017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아놀드 클래식이었습니다. 세드릭의 무대는 단순히 근육 덩어리를 뽐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아함, 대칭, 그리고 흐름이었습니다. 굵은 허벅지, 잘록한 허리, 춤 같은 전환 동작으로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죠. 그는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직접 악수를 나누고 38,000달러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전에도 2016년 미스터 올림피아 TOPC에 들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게스트 포징을 하며 젊은 리프터들에게 크기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뒤 그는 살아남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죠. 11월, 의사들은 폐렴, 심장 주변의 물, 그리고 분당 30회밖에 되지 않는 위험한 휴식 심박수를 발견했습니다. 세드릭은 내가 모니터선 뽑아버릴 정도로 강하다고 농담했지만 의사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진정제를 맞고 3일 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예전의 건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도 호흡 문제로 대회에 나서지 못했지만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 그는 다시 유산소 훈련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12일 아침 6시 30분 포트 잭슨 체육관에서 러닝머신을 뛰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향년 44세였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결론 내렸습니다. 친구들 말에 따르면 그는 베타 차단제를 처방받았지만 운동할 땐 심박 모니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세드릭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복 안에서도 군복을 벗었을 때도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2위, 다니엘레 세카레키. 다니엘레 세카레키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대리석 조각상이었습니다. 1980년 6월, 이탈리아 리보르노에서 태어난 그는 16살 때 단지 유도 실력을 키우려고 웨이트를 시작했죠. 하지만 한번 바벨을 잡고 난 뒤 그는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4년 뒤 그는 베니스 비치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26세가 되자 그는 프로 보디빌더로 무대에 올랐고 비시즌 체중은 145kg, 320파운드, 대회 무대에서는 약 135kg, 298파운드에 달했습니다. 2010년에는 기네스북에 올라 역대 가장 무거운 보디빌더로 공식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팔 둘레는 무려 56cm, 22인치에 달했죠. 하지만 이 거대한 몸집이 항상 좋은 성적을 보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거둔 가장 큰 승리는 2004년 토론토 IFBB 그랑프리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경쟁했지만 때로는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을 단 한 점 차로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특히 무대에서 더블 바이셉스 100포즈를 취할 때 등 근육이 114cm, 45인치에 달하며 마치 날개처럼 펼쳐지는 장면은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그의 커리어는 늘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1년 10월 밀라노 경찰이 그를 스테로이드와 성장 호르몬, 인슐린 불법 판매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가짜 처방전을 사용했다는 혐의까지 있었고 그는 6일 동안 가택연금에 처해졌습니다. 건강 문제로 풀려나긴 했지만 법적 문제는 끝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3년 8월 31일 핀란드 라티에서 열린 노르딕 프로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 그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인 9월 4일 아침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구급대가 달려왔지만 그를 살릴 수는 없었죠. 향년 33세였습니다. 의사들은 급성 심장마비라고 발표했습니다. 부검에서는 그가 몇 주 전 이미 조용한 심장마비를 겪었다는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탈리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비극적인 경고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쓰러진 아이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 사실에는 동의했습니다. 다니엘레 세카레키는 인간의 몸을 대부분 상상도 못할 수준까지 몰아붙였다는 것이죠. 1위. 존 마운틴 동메도우스. 존 메도우스는 1972년 4월 11일 미국 오하이오주 워싱턴 코트하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 잃고 그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13살 때 그는 중고 아령 세트를 손에 넣었고 곧 청소년 대회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꼴찌였지만 그 경험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평생을 철과 함께 살게 됩니다. 키 168cm, 대회 체중 약 98kg의 그는 보디빌딩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등 근육을 만들어냈습니다. 두껍고 디테일하며 엄청난 힘을 자랑했죠. 그러면서도 그는 대학에서 건강과 피트니스를 전공하며 학문적 기반도 다졌습니다. 아마추어 무대에서만 무려 20년을 보냈지만 2015년 43세 나이에 드디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뉴저지에서 열린 NPC 유니버스 대회에서 마스터즈와 오픈라이트 헤비급을 동시에 우승하며 IFBB 프로카드를 손에 넣은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영향력은 무대 밖에서 폭발했습니다. 자신의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운틴 독트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훈련법을 소개했죠. 고강도, 고볼륨, 그리고 느린 네거티브 동작을 강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로우를 할 때 4초 동안 천천히 내리는 식이었죠. 그의 방식은 올드스쿨의 근성과 현대적 과학을 결합한 것이었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리프터들이 그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또 그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었습니다. 올림피아 챔피언 쇼 클라리다, 미시 트루스콕 같은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며 올림피아 금메달이 없어도 진정한 챔피언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인한 모습 뒤에는 누구도 몰랐던 싸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5년 희귀 질환인 특발성 근내막 증식증 때문에 결장이 파열돼 장 전체를 절제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평생 혈전 위험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그의 심장 동맥 2개가 거대한 혈전에 막히며 심근경색이 찾아왔습니다. 수술로 혈전을 제거한 뒤 그는 치트밀을 아주 비싸게 치렀네라며 농담했지만 사실 이건 식단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은 다시 그를 덮쳤습니다. 2021년 8월 8일 아내 메리가 집에서 쓰러져 있는 존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향년 49세였습니다. 사인은 폐색전증, 즉 혈전이 갑자기 폐로 날아가면서 발생한 돌연사였습니다. 장례식에서 그의 쌍둥이 아들 조너선과 알렉산더가 관 앞에 서 있었고 보디빌딩 커뮤니티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존 마운틴 동메도우스는 단순한 보디빌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였고 스승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